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산 배터리밖에 없다. 2. 한국 반도체 모든 건 내놓으라는 미국. 3.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국가 차원에서 해외 유치에 힘쓰고 완성자 업계는 협업 구애를 덜어내며 네덜란드의 ASML 회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슈퍼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시대의 중국산 제품 배제를 시행함에 따라 완성자 업계는 한국 배터리 3사를 필사적으로 찾아 배터리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귀한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증진을 위한 합작공장 설립이 예상됩니다. 이미 대규모 양산체제를 구축한 K배터리는 향후 7터부터 8년 일감도 확보한 상황이므로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사인 얼티엄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함을 느끼며 K배터리 기업을 찾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자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터부터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울 문제만 해결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중 노스볼트, 스웨덴, 를 의시로 베르코,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수물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작업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멀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K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 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 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자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자 업체들의 K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닷,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 위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 위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27 PERCENT, 3위 미국 마이크론 26.423%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합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모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의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될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부터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둑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 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 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
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 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부터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 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해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트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에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 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연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무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해체,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패배한 이후 러시아가 연방 해체와 더불어 나라 잃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은 바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음성에는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육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이우 북부 의성도시 부차시에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람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기를 찾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짐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을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에 병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북오세티아 공화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군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집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징집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징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총격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 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에 놓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 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 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갈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로 민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 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 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 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듣지 않았죠. 푸스갈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집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갈을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데그타르프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아온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 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추저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 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져다준 엄청난 기회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로잡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한 하바롭스크 주민들이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